안녕하십니까. 인간과 사회 제9주차 1교시 이제 중간고사가 지났죠. 여러분 어느새 중간고사가 지나갔어요. 여러분 시험 잘 치신 줄로 생각합니다. 너무 크게 시험은 부담 갖지 마시고 출석을 좀 잘 해주시고 시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아는 내용만 잘 쓰시면 최소한도 이제 시작 전부터 올라가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여러분 책의 제6장 고령화. 이제 9주차 강의가 끝나면 사실은 우리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꺾일 줄로 생각해서 이번 학기에 우리 협성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청솔복지관 거기 가서 이제 우리 노인분들하고 좀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서 여러분이 거기 가서 좀 봉사하고 서비스 러닝을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거기가 폐쇄되고 지금 뭐 외부 사람들 들어갈 수 없고 코로나 확산 관계로 또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내용만 가지고 이 시간을 공부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고령화, 영어로 이제 에이징이라고 하죠. 에이징. 에이징. 요즘에 보면 스테이크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 나오고 하는데 오래 묵을수록 좋은 게 있잖아요. 에이징 되는 거. 포도주, 오래 묵은 포도주 값이 올라가요. 또 어떤 게 좋을까요? 고기도 오래 숙성하면 값이 비싸지죠. 오래 묵은 악기, 바이올린도 오래된 거 값이 비싸죠. 골동품도 마찬가지죠. 또 어떤 게 오래된 게 좋을까요? 친구, 오래된 친구. 친구하고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 노사연의 가수 노사연이라는 가수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거기 보면 노래 가사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고령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 같은데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멋지죠? 이게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다. 근데 늙어간다, 고령화된다. 사실 이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인간이 고령화된다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 에이징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다른 뜻이 숨겨져 있어요. dying이죠, dying. 인간은 태어난 다음에 먼 훗날 죽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징이에요. 고령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점이 되는 거고 이미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죽어가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아주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큰 문제죠. 개인적으로도 문제예요, 고령화라는 게. 근데 개인적으로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고령화는 사회적 문제다. 한 사람이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는, 경제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심각한, 우리 사회에서 겪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정에 제가 이제 방문해 보면 노인분들이 안 보여요. 참 신기한,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역설적인 사회인데 노인 인구는 증가되는데 가정 안에서 노인을 발견하기는 어려워.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증조 할아버지, 어떤 때는 고조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사는 그런 가족 단위를 형성했는데요. 지금은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사는 것도 피곤해서 혼자 살아요. 나 홀로죠. 혼밥죠. 그 노인 인구는 증가되는데 가정에는 노인이 안 보여. 다 어디로 갔어요, 요즘에? 요양원, 요양병원제를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지금 여러분 눈에 아마 주위를 돌아보면 다 눈에 띌 거예요. 지역마다 요양원, 요양병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로 나가면 요양원들은 또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그 시설에서 다 이제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간병사, 뭐 그런 새로운 신종 서비스 직종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죠. 자, 이 고령화라는 것이 정서적으로도 어떤 영향을 주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이 고령화가 사회적인 어떤 문제 요인을 만들어내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고령화라는 것이 왜 갑자기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가? 그것은 최근 들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됐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이게 한 100년 이상을 두고 천천히 진행되니까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했는데, 여러분 여기 책의 196페이지 표에 보면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18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00년 이전만 해도 우리에게는 고령화가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회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00년을 넘어서면서 18년 사이에 급속도로 고령화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사회가 그걸 감당을 못해, 적응을 못해. 어떤 사회 문제들은요, 그것이 발생하고 그것이 이제 확산되는 데 있어서는 기간이 필요해요. 이 사회 문제는 이렇게 개인적인 문제처럼 이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가장 반응이 빠른 것이 개인적인 문제예요. 개인적인 문제는 그 문제가 나타나서 결과와 영향이 오는 시간이 짧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는 조금 더 길어요. 몇십 년을 두고 일어나죠. 그 다음에 더 긴 건 뭐냐면 환경 문제는 몇백 년을 두고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경 문제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100년, 2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만든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으키고 있는 환경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진 않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아마 그렇게 큰 위기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만든 이 환경 문제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령화라고 하는 것도 이게 오랜 시간 진행되는데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기 전에 너무 급속도로 적용돼서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빨리 일어난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지금 18년이에요. 그 다음에 초고령화는 8년이면 끝나요. 이게 무서운 거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이제 8년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가 결정적인 게 출산율 하락. 출산을 하지 않아요. 지금 부부들이 결혼했을 때 이 자녀를 원하는 부부들이 많지 않아요. 그건 뭐 부부가 사회적인 지위와 기능과 역할이 또 많아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뭐 사회적 여건이 변할 수도 있겠지만 의식 구조 속에서 자녀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에게 들어가는 어떤 노력과 땀과 비용 여러 가지 것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이 뭐냐? 여기 책에 나오죠. 기대 수명의 상승. 기대 수명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의료기술의 혁신적인 발달을 통해서 이제는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의학이 아니고 이제는 치료하는 것이 병원의 기능이 아니라 이제는 예방을 해버려요. 예방의학. 근데 의료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기대수명이 상승해요. 기대수명은 상승하고 있고 출산율은 하락이 돼요. 그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출산율이
1.3 이하 초저출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자 숫자는 줄어들고 출산율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생존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출산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예를 통해서 책을 여기 설명하고 있죠. 50년대 48세. 이건 우리나라의 사례죠. 50년대는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48세예요. 요즘에 그 60이면 61세 될 때 회갑잔치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회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무슨 젊은 사람이 회갑잔치를 하냐고. 60세를 청년으로 보니까. 우리 지난 주차에 공부했잖아요. 청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보나, 청소년의 그 비율을 기수수명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40대, 50대까지도 청년으로 보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8세에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50세면, 야, 이제 오래 살았네. 60세면, 야, 장수하네. 회갑잔치 하자. 근데 지금 회갑잔치 아무도 안 해요. 70세가 청년이니까. 70년에는 62세가 기대수명이었고, 이제 2000년에는 76세. 근데 18년 사이에 82세가 됐어요. 6살이 늘어나는 거예요. 30년 동안에 8살 늘어났는데, 그렇죠. 14살 늘어났죠. 그런데 18년 사이에 또 6살이 증가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 표 보시면 그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미국이 나타나죠. 서방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몇십 년을 통해서 거의 50년, 80년, 100년 이렇게 걸렸는데 한국은 18년,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는 8년 만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 2026년도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여기 제일 밑에 봅시다. 제일 밑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65세 이상 인구가 14% 더블이 되면 고령 사회. 그런데 20%가 됐다. 그럼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오래오래 장수하면 좋지? 그게 무슨 문제냐 하는데요. 사회적 비용 때문에 그래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 경제 구조, 정치 구조 이런 것들이 소비 인구와 생산 인구가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소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피부양 인구는 늘어나는데 부양 인구는 준다. 그럼 이게 사회적 비용이 이게 균형이 깨져버리는 거죠. 생산해서 먹여 살려야 될 인구는 줄고 있고 먹여 살림을 당해야 되는 인구는 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전쟁보다 무서운 경제적 파탄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고령화 사회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책의 197페이지 중간쯤 보면 인구의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 구조의 변동만을 말하지 않는다. 인구 구조의 변동만 갖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20세기 이후 인구 변천이 진행됐는데 60년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형됐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고, 자, 가족 관계가 변형되는 거예요.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으로 변형되고 있고 지금 핵가족에서 다시는 나홀로족이 되는 거죠. 그러한 여러 가지 변동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고령화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다 포함시킨다고 하는 거죠. 자, 198페이지 1번 인구 고령화 추세.
자, 2018년 아주 의미심장한 해예요. 2018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상에서 우리 한국뿐이 아니라 전 지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수가 5세 이하의 아동 인구를 넘어섰다. 인구수를. 예. 이제 전 세계가 점차 이제 고령화 사회로 함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죠. 자, 2019년에서 2050년 사이 세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는 또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점점 이제 고령화, 초고령화로 진행된다는 거죠. 고령사회. 자, 5세 이하의 아동 수는 별 변화가 없다.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점점. 노인 인구는 더블 2배가 되고 아동 인구는 그냥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세 이하 아동의 2배가 넘게 될 것이다. 인구 구성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2018년부터 2050년 사이에 인구 구성비가 아주 현저하게 변화된다고 하는 거. 이것은 단지 사회적 문제일 뿐 아니라 이거는 정치, 경제 아니면 전체 이 세계 질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전 세계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여기 19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노인 인구의 비율, 다시 말해서 고령화의 그 비율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높고 미래에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선진국은 그만큼 의료기술의 혜택이 많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생활 환경이 개선돼 있고. 자, 그 뒤에 있는 표는 여러분이 쭉 한번 쭉 보시고 201페이지 연령 의존비. 인구 고령화가 사회 경제적 발달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은 흔히 연령 의존비, Age Dependency Ratio. 자, 연령 의존비가 뭐냐?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한다고 간주되는 집단의 크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사람들과 부양받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나눴는데 이 책에서는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부양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은 피부양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의존비는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의 크기, 그것을 경제적으로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인구를 비교하는 것을 의존비라고 그랬죠. 연령의존비. 그리고 15세 미만의 자녀들, 미성년자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들, 이 두 부류를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도 보죠. 부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존비는 유소년 의존비, 노년 의존비, 총의존비, 이게 세 형태로 구분하죠. 그래서 이제 비율을 여기 한번 쭉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여기 세계 평균 여기 쭉 나오죠. 부양비, 노령화 지수 여기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표는 한번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요. 여기 쭉 뒤에 총 부양비, 뭐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나오는데 이건 뭐 경제학적인 뭐 통계니까 그냥 넘어가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내용은 206페이지 중위 연령. 이 중위 연령은 중위 연령은 메디안 에이지라고 그래서 하나의 평균값을 내는 거죠. 한 사회의 인구 고령화 수준은 그 사회의 중위 연령으로 측정되기도 하는 거죠.
그 중간 평균 연령 값을 내서 이걸 가지고 또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령화를 측정할 때. 자, 중위 연령은 무엇인가 하면 전체 인구를 연소자부로부터 연장자로 쭉 나열해서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연령. 그러니까 그 인구 안에서 연령대 가운데 가장 그 평균 중심점을 위치하는 연령대가 몇 살인가를 한번 측정해 보는 거예요. 따라서 중간 연령은 젊은 인구와 노인 인구를 똑같은 수로 나누는 연령이죠. 자, 여기 보면 2015년 세계 인구의 중위 연령은 29.6세. 이걸 가지고도 고령화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노인 인구가 몇 명이냐 이걸 가지고도 고령화를 측정할 수 있지만 중위 연령이 몇 명이냐 보면 그 중위 연령이 밑으로 가느냐 위로 가느냐에 따라서 고령화가 얼마나 되는지를 또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15년에는 29.6세가 중위 연령이면 다 청년이에요. 중간 연령층이 청년들이 29세니까 결혼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2050년이 되면 중위 연령이 거의 7살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36.1세, 7.5세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큰 차이 보인다는 거죠. 엄청난 차이예요. 여기 보면 2015년에 선진국은 41.2세가 중위 연령인데 개도국은 27살이에요. 최빈국은 19살이죠. 중위 연령이. 그만큼 가난한 나라일수록 고령화가 늦게 진행되는, 거의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기대 수명이 낮다는 얘기죠. 자,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은 개도국보다 10살, 최빈국보다는 거의 20살, 20년 가량 높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국의 사례 보겠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대한민국 사례는 한국의 중위 연령은 40.6세. 아직은 선진국보다 조금 낮아요. 그만큼 우리가 고령화가 됐긴 됐지만, 하지만 2050년에는 57.9세. 이거 엄청나죠. 이게 그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진국보다 조금 낮은데 아마 2050년이 되면 아마 한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제 얘기를 꼭 지금 기억해 주세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가이브레이스가 한 얘기인데, 세계적인 경제학자. 2050년이 되면 세계를 지배하는 3대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중에 하나는 중국이 될 거고, 미국도 빠지고 일본도 빠져요. 거기에 한국이 들어갈 거라고 예언을 했죠. 이제 한국이 아마 세계를 지배하게 될 텐데, 경제적으로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2050년이 되면 한국의 중위 연령이 57.9세. 60세가 청년이 된다는 거예요, 청년. 2060년이 되면 61.3세에 도달해서 세계에서 중위 연령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 되고, 가장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를 이루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인구 밀도도 높은데 참 이거 한국 사회 속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초저출산율이 또 큰 기여를 해서 여기 그래프를 보면 한국의 중위 연령 추세 207페이지 거기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여기 쭉 나타나 있죠. 그래프의 내용을 보시면 급속도로 아주 그냥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라본, 고령 인구의 고령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함께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